40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단 한 평도 제 몫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사랑극장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아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갓집 특유의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고 제 손에는 이제 막 뜯어본 유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에서 꺼낸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동산 일체와 예금 전액을 차남 이준석에게 상속한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지었고 밤늦도록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아팠어도 힘들어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차남 이준석에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맞은편에는 차남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경멸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이해되시죠? 어머님은 평생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승리자가 패배자를 조롱하는 것처럼. 이준석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뜻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형수님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해라고요? 무엇을 이해하라는 겁니까? 저는 남편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둥근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한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정이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엄마의 아들일 뿐이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장례식 준비로 어수선했던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으로 돌아갑니다. 28배 저는 이 집 대문을 처음 들어섰습니다.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해. 시집살이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그날부터였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우셨습니다. 밥은 무조건 돌솥밥이어야 했고 국은 멸치 육수로만 끓여야 했습니다. 김치는 직접 담가야 했고 양념은 정확한 비율을 맞춰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분은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다시 해. 처음엔 울었습니다. 몰래 부엌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곧 울음도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울 시간에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차남 내외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결혼하고도 우리 집에서 7년이나 얹혀 살았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밥 먹고 잠만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이 차려져 있고 빨래는 누가 해주고 청소도 누가 해줬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김미영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언니, 물 좀 다오. 언니, 이불 좀 개줘. 언니, 내 옷 어디 있어? 저는 부르면 달려갔습니다. 하녀처럼 종처럼.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동생 내외를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불평하지 마. 불평이라고요? 저는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해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와 낡은 물건들 사이에서 저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12일. 정수기가 시집왔다. 마음에 안 들지만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 어쩔 수 없다. 시작부터 그러셨군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7년 6월 5일. 정수기는 일은 잘한다. 하지만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다. 준석이 며느리는 말도 잘하고 살갑다. 그게 더 마음에 든다. 그렇게 비교하셨던 거군요.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2010년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 11월 20일. 준석이가 또 돈을 달라고 한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정수기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한다. 나도 장남 내외가 서운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 뭐라고요? 2012년 3월 8일. 준석이가 또 통장을 만들자고 한다. 본인 명의로 하면 세금이 많다며. 내 명의로 해달라고. 거절하기 어려워서 해줬다. 2015년 7월 15일. 준석이가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나한테 도장을 달라고 해서 찍어줬다. 큰아들은 모른다. 2018년 9월 3일. 준석이 부부가 유언장을 쓰라고 한다. 모든 걸 준석이한테 주라고. 그래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고. 정수기한테 미안하지만 준석이 말을 안 들으면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협박이라고요?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더 이상 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협박, 요양원, 상속세, 이 모든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협박당하신 겁니까? 40년 동안 저를 괴롭히셨던 그분도 사실은 피해자였던 겁니까? 아니, 그보다 차남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저는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고 마지막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2020년 4월 2일. 준석이가 내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치매 걸리기 전에 정리하자며. 나는 치매가 없는데. 2021년 8월 17일. 미영이가 매일 와서 나를 감시한다. 정수기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전화도 못 받게 한다. 2023년 1월 9일. 나는 죄인이다. 정수기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석이가 모든 걸 가져갔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정수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약했다. 용서해다오. 용서라고요? 40년을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저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차남 부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남편은 구석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일기장을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준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형수님, 어머니 사적인 일기를. 사적인 일기라고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협박했는지,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유언장을 강요했는지. 김미영이 얼굴이 굳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입 닥치세요. 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까? 동생이 어머니를 협박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걸. 남편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겁니다. 형제니까, 동생이니까. 그렇게 저 혼자만 바보였던 겁니까? 이준석이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일기장은 개인적인 감정이 쓰인 거잖아요. 법적 효력은 없어요. 법적 효력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법으로 가시죠. 김미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이요? 웃기시네. 유언장은 정식으로 공증받은 거예요. 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드님한테 전화 좀 하겠습니다. 이틀 후 아들 지우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그렇단다. 내 할머니는 협박당하셨어. 엄마, 이거 변호사한테 가져가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사기고 강요예요. 하지만 가족인데.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엄마를 40년 동안 하녀처럼 부린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에요? 엄마, 이번엔 싸워야 해요. 아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싸우마.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지만 만약 작성 당시 유언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게 아니라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셨는데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기장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증거는 없으십니까?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녹음. 그때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휴대폰이 아직 제 서랍에 있습니다. 그럼 빨리 확인해 보세요.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저는 서둘러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고 비밀번호는 시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삐삐삐.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준서. 엄마, 오늘 도장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면 진짜 요양원 보낼 거예요. 준서. 형수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엄마도 끝이에요. 준서.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준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유언장에 내 이름만 쓰세요. 형한테 주면 세금 더 내야 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가
이준석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기 싫으면 내 말 들어요. 알았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저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찾았다. 녹음 파일이 있어. 정말요? 엄마, 그거 절대 지우면 안 돼요. 내일 바로 변호사님한테 가져가요. 3일 후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명백한 강요죄가 성립됩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과 함께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발이요? 네. 협박과 강요, 그리고 재산 횡령까지 혐의가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사 고발이라니. 그건 차남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이었는데.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은 할머니를 협박하고 엄마를 노예처럼 부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에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유언장 무효 소송과 형사 고발 둘 다요. 일주일 후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 차남 부부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형사 고발까지 하시다니. 무슨 짓이라고요? 당신들이 한 짓을 그대로 갚아드리는 겁니다. 김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미쳤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요? 시어머니를 협박했고 재산을 빼돌렸고 유언장을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리면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이 태도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우리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보상이요?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김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이요? 당신들은 수십 번, 수백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선택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착취하고 짓밟기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늦었습니다.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닫은 후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이게 맞는 걸까요? 그때 남편이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동생인데.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동생이요? 당신에게는 동생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40년 동안 저를 괴롭힌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형사 고발까지는 안 된다고요?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할 때, 동생 부부가 저를 하녀처럼 부릴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남편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당신이 뭐가 힘들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옷은 빨래되어 있고,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잖습니까? 그게 다 누가 한 줄 압니까? 남편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40년 동안 돈을 벌어왔잖아. 돈을 버셨다고요? 그 돈으로 동생 빚을 몇 번이나 갚아줬습니까? 동생 사업 자금을 몇 번이나 대줬습니까? 당신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가족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동생 가족을 위해 썼죠.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당신과도 이 집과도.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이혼? 70이 넘어서 무슨 이혼을?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남은 인생이라도 저답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당신 가족의 하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2주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차남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김미영이 경멸하듯 말했습니다. 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법원에서 이긴다고 뭐가 달라져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판사와 조정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니 유언장의 유효성과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이견이 크시네요. 먼저 피고 측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남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정식으로 공증을 받았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감정에 치우친 억측에 불과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언자가 협박과 강요에 의해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기장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증거입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준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에는 명백히 요양원 가기 싫으면 내 말 들어라는 협박성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해입니까? 차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면 형사 고발건도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김미영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형사 고발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협박, 강요, 재산 횡령 혐의가 명백합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이준석이 쫓아왔습니다. 형수님, 제발 합의합시다. 제가 재산 반 드릴게요. 저는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반이요? 지금 와서 흥정하십니까? 40년 동안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이 재산의 반으로 계산됩니까? 이준석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저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세요. 김미영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요.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감옥 가면. 제가 40년 동안 고생할 때
당신은 제 딸 걱정해 줬습니까? 제 아들 걱정해 줬습니까? 이제 와서 가족을 핑계대지 마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3주 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을 걸지 못했고 저도 남편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가족을 파괴하는 게 정말 답일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는 것을. 40년 전부터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검찰에서 정식으로 기소했대요. 작은아버지 협박죄랑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기소라. 정말로 차남이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 원장 무효 소송도 1심에서 우리가 이길 거래요. 변호사님이 확신하셨어요. 정말이니? 지훈이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엄마가 이겼어요. 고맙다, 아들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못 견뎠을 거야. 엄마,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한 개월 후 드디어 유 원장 무효 소송의 1심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 원장은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협박과 강요에 의해 유 원장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유 원장은 무효이며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분배되어야 합니다. 이겼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50%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부당하게 점유한 재산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김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항소할 거예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피고 이준석 씨에 대한 형사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법원을 나서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이혼 소송 말이야. 아빠랑도 이제 끝내야지. 지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남은 인생을 엄마답게 살고 싶구나.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살고 싶어. 2개월 후 차남의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피고는 시어머니 방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안 들어주면 정말 요양원 보낼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의 주관적 해석일 뿐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 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약해서. 그때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피고 때문에 저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피고는 2012년부터 시어머니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들을 본인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의하셨습니까? 아니요. 일기장을 보면 시어머니는 왜 내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고 여러 번 물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통장에서 인출된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피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 가족의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그것은 추측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서류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거래 내역을 대조한 결과 시어머니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과 피고 사업장에 입금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이준석이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허락하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거짓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진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피고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준석이가 또 돈을 가져갔다. 나는 허락한 적 없는데 이게 허락입니까?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시어머니는 마지막 1년 동안 피고 부부에게 갇혀 지내셨습니다. 저와 만나지 못하게 했고 전화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주 전 저는 몰래 시어머니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차남 부부가 외출한 틈을 타서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야윈 얼굴, 무기력한 눈빛. 어머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어떻게... 어머님,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나는 내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 40년 동안 너는 이 집의 기둥이었는데. 어머님, 시어머니가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준석이가 날 협박한다. 유언장을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않으면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어머님, 그럼 경찰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나는 그저 내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방 서랍을 봐라. 거기에 일기장이 있다. 그걸 보면 모든 게 나와 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나는 곧 죽을 거야. 하지만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내 잘못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지 마라.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약속해라, 정수가. 내 권리를 찾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어머님. 그것이 시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법정 안에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증인의 진술을 들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이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이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합니까? 이준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어머니께. 너무 늦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이준석에 대해 협박죄, 사기죄, 횡령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김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항소할 거예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구속됩니다. 법정을 나서니 햇빛이 더욱 밝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작은아버지 감옥 가요. 그래, 이겼구나. 하지만 제 마음은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40년의 세월, 그 긴 시간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제 남은 것은 남편과의 이혼이었습니다. 조정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겠어? 네. 우리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40년이요? 그 40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가족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동생이 어머니를 협박하는 걸 모른 척하는 게 가족을 지키는 겁니까? 아내가 40년 동안 하녀처럼 일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가족을 지키는 겁니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40년이 되돌아옵니까? 저는 이제 저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혼에는 합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목만 받겠습니다. 시어머니 유산의 제목, 그리고 40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제가 기여한 목.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다 주겠어. 3주 후 드디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8세.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우선 여행이나 가볼까?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가고 싶은 곳 다 가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주도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 세계 일주를 해볼까요? 40년 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2개월 후 재산 분할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산 절반, 그리고 이혼 재산 분할금까지 합치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제 집. 평생 처음으로 제 명의의 집이 생겼습니다. 이사 첫날,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누가 밥을 차려달라고 소리치지도 않고 누가 빨래를 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 감정이 행복이구나. 일주일 후,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수업과 요가 수업.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려 합니다. 첫 수업 날, 저는 다른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네, 저는 이정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와, 정숙 씨 피부 좋으시네요. 몇 살이세요? 68살입니다. 에이, 거짓말. 60대 초반처럼 보이세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이정숙으로 불리는 게 3개월 후 차남이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지훈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작은아버지 항소 기각됐대요. 그래, 알았다. 엄마, 기분이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속이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허전한 것 같기도 하구나. 하지만 이게 맞는 거겠지.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작은 토마토 모종과 상추, 그리고 꽃들. 흙을 만지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남의 집 설거지와 빨래만 하다가 이제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방문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베란다 정원 정말 예쁘네요. 그치? 엄마가 직접 키운 거야. 다음 달이면 토마토도 열릴 거야.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표정도 많이 편해지셨고, 그런가? 엄마도 느껴?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그나저나 엄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엄마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대요. 어떤 출판사에서 책이라고? 엄마 이야기를? 네. 제가 엄마 허락받고 엄마 이야기를 SNS에 조금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이 엄청났어요. 다들 감동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정말 사람들이 엄마 이야기에 감동을 했다고? 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엄청 공감하셨대요. 나도 정숙 씨처럼 용기를 내고 싶다. 나도 내 인생을 되찾고 싶다고. 어머나. 엄마, 출판사에서 인쇄도 꽤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해보자. 엄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3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68세, 나의 시작. 출판 기념회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68세, 나의 시작의 저자 이정숙 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설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남의 집 부엌과 뒤안길에서만 살았던 제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시댁에서 20년째 며느리로 살고 있어요. 정숙님 이야기를 읽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있습니다. 저도 68세에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억압한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맞고 살아요. 하지만 애들 때문에 못 떠나겠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맞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육일까요? 아이들은 엄마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당당한 엄마의 등을 보여주세요.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68세에 이혼한다는 게,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해보니까 혼자 사는 게 함께 사는 것보다 덜 외로웠습니다. 6개월 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도 여러 건 들어왔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단 하나 강연 요청만은 받아들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중년 여성을 위한 인생 2막 준비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저는 68세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70세인데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정숙 선생님,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길이 보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도 많아요. 법률구조공단, 여성 긴급전화 1366. 혼자가 아니에요. 1년 후, 어느덧 제가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여행을 왔습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제주도.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립니다. 이게 자유구나. 저는 모래사장에 앉아 일기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시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지만 이제는 제 일기를 씁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가을, 제주도. 오늘 나는 혼자 바다를 봤다. 평생 꿈꿔왔던 바다를. 누가 밥을 차려달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누가 빨래를 하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나는 나였다. 69세,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재 저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만 향긋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이 카페에 옵니다.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여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나 이제 못 견디겠어.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아니에요.
혹시 시댁 때문에 힘드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40년 동안. 40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68세에 벗어났어요. 당신은 훨씬 젊잖아요. 지금 벗어나세요. 하지만 저는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평생 사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괴롭힐 권리가 없어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증거예요.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며칠 후 그 젊은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혼 결심했어요.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2개월 후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첫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9세.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유언장 앞에서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 지훈아. 오늘 크리스마스구나. 지훈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일기장과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엄마의 이야기를 계속 쓰세요. 엄마의 남은 인생도 책이 될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건 다 내 덕분이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 69세의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4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집에서 산다. 4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산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 나의 시작은 68세였다. 당신의 시작은 언제든 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하루는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것. 69세,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의 인생은 내가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당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